안녕하십니까. 13년차 노인 전문 변호사 송영시입니다. 웰다잉 법률 클래스, 오늘은 제4강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1강부터 시작해서 4강까지 왔는데요. 오늘 4강은 바로 노인 학대 예방으로 웰다잉 완성하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노인 학대 예방으로 웰다잉을 완성하자. 웰다잉을 완성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궁극적으로 웰빙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웰다잉을 준비를 함으로써 웰빙을 완성하는 것이죠. 노인 학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먼저 좀 마음이 애잔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은 옆에 놓아두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노인 학대의 실상과 그 다음에 그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하면서 항상 이 시조로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송강정철의 훈민가중 16수의 가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린 시절 국어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고진 저 늙은이 짐벗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늘 돌인들 무거울까. 늙기도 서러운데 짐조차 지실까. 저는 이 시조를 생각하면 우리가 노인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다시금 마음속에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인 학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헌법 제10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인데, 이 헌법에서 기본권 장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즉,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부인권이라고 하죠. 그 누구도 침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인 학대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작 제가 일선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상담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르신들 본인이 노인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조차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럴 수 있지. 가족 간에 그럴 수 있지. 라든가, 또는 아예 노인 학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노인 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 학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첫 번째,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두 번째, 경제적 착취. 세 번째, 가혹행위. 네 번째,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방임도 포함이 됩니다. 즉, 타인이 나를 방임하는 것도 노인학대지만 내가 내 자신을 방임하는 것도 노인학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방임하는 게 도대체 뭘까? 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자,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의식주 또는 의료조치 또는 돌봄, 다양한 돌봄 서비스,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거부함으로써 본인의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바로 자기 방임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인데 나는 내 자기 결정권이 있는 나인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자기 방임도 노인학대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의식주를 또는 의료 처치를 또는 돌봄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는 경제적 착취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착취라고 하는 건 뭘까요? 즉,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은행 예금을 인출한다거나 또는 어르신의 재산, 연금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어르신 명의의 계약을 어르신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체결한다거나 또는 어르신으로부터 부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를 받고 나서 증여를 받은 이후에는 아예 그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도 모두 다 경제적 착취에 해당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 착취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노인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무엇일까? 즉, 노인복지법 39조의 9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써져 있어요. 즉, 여기서는 노인학대로서 금지하는 행위에는 가족이나 아니면은 65세 이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즉,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수범자가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65세 이상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느냐? 첫 번째,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의 신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적 폭력, 성적 학대라고 하는 것은 성폭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희롱도 포함이 됩니다. 이 성희롱에는 언어적 성희롱도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 신체적 성희롱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음담패설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이러한 음담패설을 한다. 성희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희롱도 노인학대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라고 했습니다. 아까 유기와 방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었죠. 즉,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한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즉, 자식이 부모를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 두절. 이게 대표적인 노인 유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식사를 거른다. 식사를 못 하신다. 그럼 그랬을 경우에 그 식사를 대용할 만한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 방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용을 하죠. 약을 복용을 할 때에 있어서 그 약을 적시에 복용을 해야 의료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한 적시에 복용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방임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도 바로 노인 학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가혹행위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즉, 노인을 위해서 급여가, 즉, 급여라고 하는 것은 뭐 수급비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을 위해서,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생활비, 간병비, 의료비로 미리 지정을 해 놓은 것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따라서 무단으로 사용을 한다. 이것도 노인 학대 행위로서 경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도 바로 정서적 학대로서 노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폭언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즉, 폭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폭행과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언이나 협박, 위협 이러한 것도 전부 다 노인학대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노인복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나에서부터 6가지 일일이 제가 읽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처벌 규정. 즉, 노인복지법 39조의 9 금지 행위를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은 형사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노인학대 범죄는 일반적인 형법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즉, 폭행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폭행죄는 형법에서 제260조 제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행이 뭐냐?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의 행사를 하는 것을 바로 폭행이라고 합니다. 즉, 어깨를 밀었다. 폭행입니다. 멱살을 잡았다. 폭행입니다. 여러분들, 폭행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폭행을 했을 경우에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선고형은 그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폭행죄는 일반적인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의사에 반해서는 불벌, 처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리고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그래, 용서하겠어. 그래, 네가 처벌되는 거 원치 않아. 그래서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라고 하는 거를 서면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반 폭행죄의 경우에는 처벌 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그러면 더 이상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에서는 다릅니다. 노인복지법 55조의 3 제1항 제2호는 바로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금지행위 중에 첫 번째 신체적 폭행을 한 경우에 노인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한 경우에는 그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폭행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2년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상의 노인 폭행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2배 이상이나 법정형이 높고 벌금형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만 원에서 5천만 원입니다. 즉 10배나 그 처벌의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이 가중처벌의 정도가 매우 센 거죠. 또 한 가지, 노인복지법상에서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르신에게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라고 해서 어르신이 용서했다 하더라도, 법원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인학대 범죄는 형법보다 매우 크게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노인학대 범죄의 본질이 바로 약한 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것이죠. 나보다 약한 자를 상대로 한 폐륜행위라고 하는 거죠. 또 나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한 가족이나 시설과 같은 시설 종사자에 의한 노인학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폐륜행위로서 그 죄질이 심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입법 자체에서 일반 형법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가중처벌하고 있는, 형법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노인학대의 첫 번째 금지행위 유형, 신체적 학대라고 했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행위. 자, 폭행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말씀드렸고, 상해는 폭행보다는 매우 심하죠. 그 정도가. 상해는 뭐냐면은, 폭행은 어깨를 밀쳤어요. 그럼 폭행입니다. 그런데 어깨를 밀치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발로 찼어요. 발로 차서 어깨가 골절이 됐어요. 뼈가. 이런 경우를 바로 상해라고 합니다. 그 정도가 매우 심하죠. 신체가 훼손이 됐다. 신체가 훼손이 된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해의 경우에는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장 셉니다. 두 번째, 성폭행,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유기, 방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네 번째, 구걸하게 하거나 또는 노인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5천만 원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섯 번째로 경제적 학대의 경우에 한해서만 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 학대도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노인 학대는 단순히 폐륜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인 학대 범죄에 해당되고 그 범죄는 형사처벌이 되며 그 형사처벌의 정도는 일반 형법보다 가중처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노인학대가 도대체 얼마나 발생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또는 발생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가? 그 노인학대의 발생 현황은 도대체 어떠한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학대
피해 노인 중에서 치매 어르신, 즉 치매 진단을 받거나 치매로서 의심을 받는 경우가 전체 학대 피해 노인 중에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체 노인학대 피해자 중에서도 치매 어르신에 국한돼서 좀 그 분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라고 하는 것은 노인이라고 하는 신체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얻는 그런 약한 존재에 플러스 치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지 능력이 결여되고 부족하게 되는 인지 장애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호해야 하는, 우리가 한 번 더 보호해야 하고 한 번 더 살펴봐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매 어르신들에 대해서 노인학대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치매 의심을 받거나 치매 진단을 받으신 어르신 중에서 노인학대의 발생 비율을 보면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70%, 약 75% 가까이 되는 거죠. 즉, 남성이 여성보다 노인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약 3배 정도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노인, 치매, 여성, 이거는 다 소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성을 갖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노인학대가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령별 발생 비율을 보면은 대략 70대에서 80대가 80대가 바로 거의 한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8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거는 신체 기능 저하와 함께 인지 기능 저하가 맞물려져서 그 나이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학대 행위자별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맨 우측에 기관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과 같은 다양한 노인 복지시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노인학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 두 경우를 노인 치매 의심과 치매 진단을 합해서 보면은 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약 47.8%, 약 50% 가까이 됩니다. 또 하나, 친족 간에, 즉 친족에 의해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노인학대 행위자가 친족인 경우가 약 44.7%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친족 중에서도 아들인 가장 1위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아들이 노인학대 행위자로서는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딸입니다. 자, 여기서 배우자, 아들, 딸,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학대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폐륜 행위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행위자별 비율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노인학대의 유형별 비율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 학대가 단연코 1위입니다. 신체적 학대,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그 다음을
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즉 정서적 학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폭언이라고 했죠. 즉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폭언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방임입니다. 즉 적절한 조치를, 생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설에 국한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아까 제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이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유형은 어떠한가? 자, 노인주거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용어가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양원, 요양병원을 포함한 요양원,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 시설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형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방임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즉, 시설을 우리가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이나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바로 치매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부모를 가정 내에서 돌봄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유지할 수 없어서 시설, 장기요양기관에게 어르신들을 입소시켜서 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가 방임이에요. 너무나 씁쓸할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가 방임입니다. 제대로 의식주와 관련해서, 의료조치와 관련해서, 복지조치와 관련해서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 학대입니다. 즉, 요양원에서 또는 주간보호센터에서 간혹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신체적 학대와 관련된 것, 즉 신체 억제들을 사용한다거나 기타 화물 고정용 벨트를 사용한다거나 침대에 묶어놓는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신체적 학대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성적 학대입니다. 성적 학대는 어떤 성적 학대가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적 학대의 유형은 목욕을 시키잖아요. 목욕을 시키는데 타인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거리에서 목욕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기저귀 교체를 해야 하는데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기저귀 교체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이 바로 성적 학대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시설 학대의 유형별 비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천지원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김천은 이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거든요. 즉 경상북도에 위치한 곳인데, 어떤 시설 운영 법인의 대표하고, 그리고 그 법인이 운영하던 주간보호센터의 원장하고, 그 다음에 그 주간보호센터의 요양팀장하고,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의 요양보호사 2명, 이렇게 총 5명이 공동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치매 어르신 3명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과 상해를 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표시해 놓은,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데를 보면은 라쳇벨트 및 손장갑형 억제대로 피해자의 가슴
및 손 부위를 결박하여 같은 날 15시 59분경부터 피해자를 약 1시간 28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라고 그 범죄 행위가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라쳇벨트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라쳇벨트는 뭐냐면은 화물을 고정하기 위해서 쓰이는 화물 고정용 벨트입니다. 근데 이러한 화물 고정용 벨트를 주간보호센터에서 쓰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디에 썼느냐? 즉 치매 어르신들이 지정된 좌석에 앉아있지 않고 그냥 일어서서 돌아다닌다라는 이유로 이 어르신을 간이 침대에 눕히고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침대 위에서 화물 고정할 때 쓰이는 라쳇벨트로 어르신의 가슴과 다리를 다 압박해서 묶어 놓은 거예요. 또한 이 손 장갑형의 억제대가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이제 그 침대에 끈으로 묶어 놓은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또 손 장갑형의 억제대가 있는데 이 장갑형의 억제대를 써서 결박을 하는 거죠. 결박을 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사람이 침대에 1시간 30분 가까이 움직이지 못하고 결박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단순히 이 하나의 행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행위 이외에도 어르신들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치매 진단을 받다 보니까 선망 증상이 나타납니다. 선망 증상이 나타나면은 말이 거칠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하자 이 5명은 어르신의 입에 여름용 이불을 입으로 틀어막은 거예요. 틀어막고 또 한 가지 어르신들의 마스크를 씌워서 그 마스크 위에다가 테이프로 고정을 한 거예요. 즉 마스크를 벗지도 못하게 한 거죠. 이러한 폭행과 상해를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벌 받아야지, 엄하게 처벌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판결문에 폐륜적 행위이다. 따라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결문에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즉 법인의 대표와 그 다음에 그 주간보호센터의 원장에게는 각 징역 1년, 그 다음에 그 센터의 요양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즉 실형을 선고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험하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공동으로 폭행과 상해를 했는데 고작 1년, 고작 6개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사법제도에 있어서 이 정도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벌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실형이 선고됐고요. 그 다음에 그 센터에 있었던 요양보호사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 1년 동안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1년 동안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이 5명 모두에 대해서는
모두 다 각 3년 동안 취업 제한, 동일한, 즉 노인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취업을 할 수 없는 취업 제한이 선고됐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 법인 대표는 이 형사 판결뿐만 아니라 이 주간보호센터를 더 이상 운영할 수도 없고 그 주간보호센터를 지정한 그 지정처분도 취소됐고요. 그리고 취소된 이후에도 이 법인은 이 피고인 A, 즉 법인의 대표는 동일한 이 노인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취업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3년 동안 이 법인이 센터를 운영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형사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범행에 사용되었던 압수된 여름 담요, 억제대, 그 다음에 라쳇 벨트 모두 다 몰수됐고, 그 다음에 이 요양보호사 2명에 대해서는 각 120시간 동안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상당히 엄히 처벌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는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2.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 자기 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4. 여가 및 사회 활동을 지속합니다. 5.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6.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7.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본인이 알고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귀히 여기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했을 때 남도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인학대의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국에는 나 스스로가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 행위를 목격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감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합니다.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을,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내가 어떻게 내 딸을, 기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신고를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의 용서가 바로 노인 학대를 지속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노인 학대의 발생 빈도를 보면은 1년 이상 5년 이하 노인 학대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비율이 23% 정도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번의 노인 학대를 그때에 바로잡지 못하면 그거는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전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 한 번, 첫 번째의 행위에서 바로잡고 신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신고는 어디에 하느냐? 당연히 경찰에 할 수 있죠. 하지만 경찰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각 지방마다, 각 지역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고 그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보다 더 단순히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각입니다. 자, 오늘 노인학대 예방으로 웰다잉을 완성하자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그럴 일 없어. 나한테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미리 예방하고 미리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명백한 사실은 모두 다 늙는다는 것입니다. 늙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를 근절해서 웰다잉, 궁극적으로 웰빙을 완성해야 할 그 이상의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